남편의 관이 아직 거실에 놓여 있던 그날 밤,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자식들의 흐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 집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직 남편의 체온이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재산 계산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이 밤은 남편과의 이별만이 아니라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으로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까지도 나는 그가 다시 눈을 뜰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손을 꽉 잡고 속삭였지만 그의 손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의사가 사망 시각을 알리던 순간 나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반쪽이 영영 곁을 떠난 것이라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이들은 눈물을 훔치며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큰아들 정수는 묵묵히 장례 절차를 챙겼고 둘째 정민이는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막내딸 정희는 내 곁에서 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곁에는 아이들이 있구나. 이들과 함께 남은 세월을 살아가면 되겠구나.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나는 손님들을 맞고 음식을 나르며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슬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만이 자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시절 작은 월세방에서 꿈을 키우던 우리,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며 행복이 커져가던 시절, 그리고 점점 늙어가며 서로에게 의지하던 지난 몇 년들.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도 그가 젊은 시절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이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아이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는데 문틈으로 아이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행 계좌부터 부동산까지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아. 정민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순히 사무적인 정리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려니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혼자 처리하시기 어려우실 거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정리해 드려야지. 나는 아이들의 효심이 고맙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수가 내뱉은 말이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절차를 밟아두는 게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는다고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인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상속받는다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더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으니까
민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정민이의 말에 정희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그리고 엄마는 나이도 있으시고 나중에 치매라도 오시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치매. 나는 아직 정정하고 멀쩡한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데 정확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정수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배우자 상속분이 있긴 하지만 자녀들과 공동 상속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들을 활용하면 그 뒤의 말들은 법률 용어 투성이어서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내 몫까지 모두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이들이 하는 말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사흘이 지났는데 벌써 재산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지?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런 복잡한 거 모르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드린다고 하면 돼.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엄마도 편하실 거야. 정민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복잡한 세금 문제나 관리 업무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거고.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정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나왔는데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니? 그냥 아버지 관련된 서류 정리하는 이야기였어요. 정민이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거짓말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였구나.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목 안에서 뭔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쌓아 올린 우리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도장하고 신분증 좀 빌려주세요. 평상시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내어주었을 텐데 어젯밤 대화를 들은 뒤라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내가 물으니 정수는 그냥 은행이나 보험 관련된 거예요 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내가 제안했을 때 정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냥 집에서 쉬고 계세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알아야 할 것들이니까 같이 가겠다. 결국 정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은행에서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야 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고인의 배우자께서는 상속 지분이 있으시니까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수가 가져온 서류는 내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 소리니? 내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정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엄마, 이게 세금상 유리하다고 했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은행 직원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시면 해당 지분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수를 비롯한 아이들이 나를 상속해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 서류에 사인할 수 없어. 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은행에서 나와서 나는 정수에게 따졌습니다. 너희들이 어젯밤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들었어. 나를 바보로 아니? 정수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법적인 것도 모르시고 복잡한 것도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 엄마야. 너희 아버지와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빼고 재산을 나누겠다고? 내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족끼리 쓰는 건데 누가 명의로 되어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쓴다면서 왜 나는 빼는 거니? 나는 가족이 아니야.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재산 분배에서 배제되어야 할 짐짝 같은 존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정민이와 정희를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도 오빠 생각과 같니? 정민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시대에는 노인 재산 관리가 쉽지 않아요. 사기도 많고. 정희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엄마 혼자 계실 때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나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걱정이라면 나와 함께 상의했을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배신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걱정을 한다면 왜 나를 속였니? 왜 나 몰래 계획을 세웠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이들마저 나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가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분이 상속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신 상황에서 여러 세금 혜택과 특례를 고려하면 자녀분들이 상속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나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물었습니다. 물론 따님들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계획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환영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내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의 문제였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민이와 정희도 나를 원망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안부를 묻지도 않았고 집에 와도 최소한의 말만 하고 갔습니다. 정희는 아예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쇼크 때문인가? 라고 말하며 내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가 집에 와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급한 게 너무 많아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요. 법적 절차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같은 절차들 있잖아요. 복잡하게 가시려면 복잡하게 가는 수밖에 없죠.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반대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라는 위협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생활비는 당연히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 나서 하는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말입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아둔 재산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정수가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서류 절차가 다 끝났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에게 전해진 소식은 내가 살던 집마저 아이들 명의로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차피 계속 여기서 사실 거잖아요. 명의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새들어 사는 손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나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력해진 채로 아이들의 선의에만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이들이 약속대로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액수는 줄어들었고 주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라는 말과 함께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조금씩 아껴 써야 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이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엄마, 돈 더 필요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먹고 사는 기계인 것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엄마, 혹시 양로원 같은 데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는 말을 슬쩍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희가 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도 이제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부담이 너무 커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혹시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니? 정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 더 편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이 집마저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말이니? 내가 물었을 때 정희는 좋은 노인 주거 시설들이 많이 있다던데. 그런 곳에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양로원으로 보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제는 집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내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부담스러운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 정수는 책임감이 강하고 정민이는 착하고 정희는 애교가 많다. 하지만 가끔 걱정이 된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어른으로 클 수 있을까?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가다 한 구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평생 나와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다. 나중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 걱정이다. 재산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그저 아내가 외롭지 않게 마지막까지 사랑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본성을 그리고 내가 겪게 될 외로움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아이들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분은 너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분이다. 그 사랑에 보답할 기회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당부를 아이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명절에도 예전처럼 함께 모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각자 집에서 조용히 보내는 게 어때요? 라는 말로 나를 혼자 두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제사상을 혼자 차리며 아이들 없는 명절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깊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생활비마저
제때 주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정말 어려워서.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이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한구석에서 평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포기해서 오는 체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의 추억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여주던 순수한 사랑, 그리고 내가 평생 지켜온 엄마로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심지어 아이들의 사랑까지 잃었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까지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늙은 얼굴이었지만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당당히 살았어. 누구에게든 떳떳하게 살았어. 혼자 중얼거리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생활비를 늦게 줘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다. 너희들도 어려울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양로원 이야기를 꺼내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하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내 모습에 아이들이 오히려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몸이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아프지 않아. 그냥 마음이 편해졌을 뿐이야. 내가 대답하자 정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나는 작은 화분들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전 같으면 엄마, 화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분을 돌보며 나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과정을 보며 내 인생도 그런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메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가 갑자기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직장에서 동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받은 대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정희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나는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도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정희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상속 관련해서 다시 정리할 수 없을까요?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다시 진짜 가족이 되는 것 말이야. 며칠 후 정민이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수도 왔습니다. 셋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장례식 직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부터 잘못이었어요. 나는 이미 용서했어. 내가 말하자 아이들은 더욱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한 거잖아요. 정민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야. 너희들이 그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내 마음 속에는 이미 원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침내 진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 문제는 다시 원상복구하겠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 마음만 돌아오면 돼. 그래도 엄마, 최소한 이 집은 다시 엄마 명의로 돌려야 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나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집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 내가 대답하자 아이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진짜 내 아이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명절에는 함께 모여 남편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히 주면서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나를 다시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큰 일은 물론이고 작은 일도 내 의견을 물어보고 내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양로원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계단이 불편하시면 1층에 방을 만들어 드릴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정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돈에 눈이 멀었나 봐요. 나는 젓가락을 놓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야. 내가 말하자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요.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때 아버지 유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걱정하신 게 엄마 혼자 남겨지는 거였는데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 놓으셨을 거고.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하던 일들이 결국 해결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평안합니다. 재산을 다시 찾은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존중입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영원히 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손자, 손녀들을 자주 데려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무릎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순환이 느껴집니다.
내가 예전에 내 아이들을 키웠던 것처럼 이제는 손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수가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인내심, 사랑,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평생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리운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5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 세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낸 보람,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화합을 이룬 기쁨까지. 어제는 정희가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너희들이 다시 내 아이들로 돌아와서. 정희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 자식이에요.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죠. 오늘 아침에도 정민이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몸 어디 안 아프시죠?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걱정돼요. 이런 사소한 관심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남편의 일기장은 지금도 내 침실 서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아이들아, 너희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제 그 당부가 이루어졌다고 남편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침내 진짜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견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돌아와요. 진짜 가족이라면 더욱 그래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조차도 이제는 감사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 젊어 보였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걱정하던 일들이 모두 해결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이제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그 따뜻한 기분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한없이 평안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고 그 날들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듭니다. 화분에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곧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올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때 모든 것을 잃어봤기에 더욱 깊이 느낍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소유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